워런 버핏 회장님이 공매도 많이 하시나요? 안 하신다고요. 워런 버핏 회장님 지금 현금 계속 많으신 것은 살만한 주식이 없어지면 안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워런 버핏 회장님 존경하신다고 하고 워런 버핏 회장님 관련된 책이 나오면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방식을 놔두고 왜 이렇게 싸움꾼들이 하고 고도의 전략과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을 이건 밤새 24시간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판에 그 도박판에 왜 껴가지고는 그거를 하려고.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UFC 같은 게임이라고요. 공매도는 멋있고 언제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권하고 이거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기관 투자자 출신의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이제 3월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길에 벚꽃이 살짝 이제는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봄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도 변화가 하나 있죠. 공매도가 이제 3월 말을 기준으로 다시 금지되어 있다가 전면적으로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오, 네, 오늘 복장이 아주 그냥 특공대가 쓰십니다. 네. 봄이라서 좀 얇은 옷을 입어봤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공매도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죠. 이제 공매도가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31일 재개 예정입니다. 마치 기사에서는 폭탄 터지기 6일 전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위험성을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에 공매도는 무엇이며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네.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아직 주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음. 공매도가 무엇인지 네.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매도가 글자가 3개죠. 네. 공매도. 근데 보통은 매도는 익숙하시잖아요. 네. 매수 매도는. 그러면 매도를 한 단어로 쓰면 공과 매도라는 두 단어로 내렸죠. 그럼 매도는 아실 것이고 공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빌 공짜잖아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 라는 부분이 공매도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비어있는데 매도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뭘까요? 빌리는 거. 네. 또 하나는 마이너스. 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미국 시장에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매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숏을 쳐가지고 이거를 주가가 빠지면 이익이 나고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지키는 인간들도 있고 지키지 않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공매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내가 없으니까 빌려와서 빌려온 주식을 가지고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이제 이것은 내가 판 거잖아요. 내가 빌려왔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과는 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았는데 주가가 빠졌어 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다시 더 싸게 사면 그러면은 비싸게 팔고 싸게 산 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서 차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 순서를 바꿔서 한 것뿐이죠. 잘 됐을 경우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식 많이 사셨잖아요. 네. 사면 다 올라요? 아니요. 그러면 손해가 나죠. 네. 왜냐하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으니까. 그럼 공매도에서는 잘못된 상황은 뭐가 되겠어요?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어. 일단 공매도는 매도가 먼저죠. 네. 팔았는데 사야 되는데 더 비싸게 사게 되면 그러면 손해가 나는 거죠. 그만큼. 그 손해는 내 책임이죠. 네. 그리고 빌린 주식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만약에 어떠한 A라는 주식을 10주를 빌렸어요. 그러면 이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한테 다시 10주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량 개념만 있는 것이고 이 가격에 변화된 부분들이 내가 그것을 활용하겠다. 잘 되든 못 되든 결과에 떠나서 라는 부분이 공매도 전략이기 때문에 네. 물건을 빌려서 그 빌린 물건을 팔고 그 팔 것에 대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한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온다라는 게 공매도 전략이죠. 빚지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빌려오는 건 빚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빚을 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공짜겠어요?
빚에 공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빚지는 것에 대한 비용이 제가 대차 수수료라는 게 나갑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이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빌려서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나 얘도 빌려달라고 쟤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둘 중에서 수수료 더 많이 주겠다라는 사람한테 빌려주겠죠.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빌리고자 하면 그 수수료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엄청나게 크고 사실 이게 공매도든 매수든 매우 애매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수요도 적고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고 하면 수수료는 낮겠죠. 예. 그래서 이 대차 수수료의 율을 보면서도 아, 대차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점점 높아지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신호다 이 주식이 이런 식으로 그 수수료의 율로만으로도 투자 전략에도 참고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게 공매도가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뭐 빌려오거나 뭐 대차 수수료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 많다는 건 아는데 저는 이제 솔직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 제대로 현상을 이해하고 실력이 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전반적인 성향이 우리 지금 투기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모든 나라의 투자자들이 투기성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교육생 PD님은? 본인의 매매 스타일은? 네. 이해를 정말 공부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해요? 이게 돈 벌 것 같다라 그러면 이 사람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오투랑 같이 하면서 오투가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 공부 안 하고 지금 막 사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행동을 A라는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제가 했고 교육생 PD가 했어도 저는 이거를 정말 공부하고 이해하고 전략에 따라서 산 A와 교육생 PD님은 오투님이 사니까 괜찮겠지 하고 사는 것은 이것은 지금 행동은 동일하지만 그 행동이 반영된 내용과 과정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동일한 행동을 해도 사실은 저는 투자와 매매인데 쫓아서 하는 사람은 매매와 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성향들이 강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투기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사실은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속으로는 자기 스스로랑 옆에 있는 내가 주식 같이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매매가 대부분이고 투기를 많이 한다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투기성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데 투기를 할 때는 되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조금만의 악재에도 이 주식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대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한테 반론이나 자기와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제가 여러 그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업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제가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대부분 미국 주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뭐 예를 들면 애플을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애플을 전체 펀드의 5%까지도 매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공매도를. 그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포지션에 대장주를 하는 거지 꼭 애플이라는 대상은 아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으로 공매도 전략을 쓸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공매도는 그냥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20배 이상 어려워요. 최소한 20배 이상 어려운 일을 왜 하겠어요? 그게 정말로 필요하니까 하지. 아니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왜 쉬운 방법을 하지? 왜 어려운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전략은 난이도가 20배 이상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그거를 해보지 않고서는 또 알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럼 일단 20배 이상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그걸 뭐 10배라고 하든 5배로 하든 뭐 누구든 간에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손실이 많이 날 수 있어서. 일단 공매도는
사람들의 행위랑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공매도를 하면 이것을 들고 매수한 다른 투자자들이 기분 나빠하죠. 그 사람들과 상대적인 논리 싸움이 굉장히 강해지는 싸움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공매도 하고 있다라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회사 주식이 빠져야 수익이 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때보다 나와 그 흐름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라는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쉬울 리가 있겠어요? 없죠. 네. 내가 정말 주식이 좋아서 이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담당하는 기관 투자자일 경우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회사 IR하고 통화를 하는데 좋은 거를 자꾸 물어보면 그 사람들 잘 알려주겠죠. 근데 어떻게든 이게 이상한 거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걸면 그 사람이 이 친구 이거 공매도 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얘기 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공매도는 훨씬 더 어려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것이 단지 이 사람들이 빠져서 수익을 냈다는 것은 지나고 나서 차트 모양 보고 하는 얘기지, 그 차트 모양 빠질 때 실제로 공매도에서 돈 번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공매도 탓을 그냥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 탓해야 되니까. 물론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제도를 안 지키고 실제로 그 규정을 잘 안 지키고 공매도한 회사들 이런 것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력에 대한 그러한 접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권력이 세요, 안 세요? 셉니다. 세죠. 그러면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감독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대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상하게 하거나 법을 안 지킨 거를 감독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한 게 실제로 있는 거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외국계에서 쓰는 대부분의 공매도의 대부분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예요.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연결된 공매도 전략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기들의 그것을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컴퓨터가 짠 전략이 전체 공매도 외국계의 비중에서 거의 90%를 넘는다고 생각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공매도했다? 그 기계는 지가 공매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계가 그게 어디 있어요, 관점이.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은 오해가 되게 많아요. 왜 오해가 많느냐? 내가 그게 빠진 것의 이유를 찾는 것에 가장 편하게 그냥 공매도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말하기가 편해서 그렇지 실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불가능하고 뭐 창구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들이 오래 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매매하는 방식이 보면 업팅 룰 때문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잖아요. 호가창에 이게 이렇게 팔 수는 없어요. 네. 공매도는 위에다 걸어만 놔야 돼요. 이걸 이렇게 밀면서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들이 이렇게 호가들을 오랫동안 보면 갑자기 쌓이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보면 오래 투자를 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분들은 저게 그냥 매도인지 공매도인지 느낌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반적인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듯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개입된 매매도 아니다 라는 부분을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의 힘들이 전 세계에 다 세졌어요. 정보도 많아지고 우리 정보 몰라서 투자 못한다는 건 이제 말 안 되는 세상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밈스탁 같은 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으로 주가를 올려버리면 그 공매도 전략으로 손실나서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 전략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당했다가는 끝나버리니까. 네. 게임스탑으로 회사가 두세 군데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존 몇 년 전에 그 2차 전지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 본 회사들 많고 그 2차 전지 때문에 홍콩에서 매니저들이 잘리고 한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전부 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사실상 긍정적인 면보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뭔가 리스크가 되게 엄청 그래도 커 보이긴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네네.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이거를 잠시 중단시키고 다시 또 재개를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 재개를 하는 걸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장점이 많아 보이고 단점은 작아 보여자는 건 저는 그 단점을 아직 다 파악을 못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정말로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더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얘기할게요. 지금 교육생 PD님 회사 옮기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죠? 네. 근데 회사를 지금 옮기고 옮길 회사를 알아보고 옮길 회사의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의 장점을 많이 보지 않고 단점을 많이 보고 있으면 그 회사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안 가고 싶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는 사람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단점을 더 많이 느껴요. 맞겠죠? 네. 그리고 옮기려고 하는 회사의 장점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옮겨? 저 회사가 안 좋아 보이는데. 옮길 때요? 옮길 회사. 네.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회사에 가고자 대해서는 하는 회사에 대해서. 센터 좋은 점을 많이 보려는 사람의 성향 상태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지금 둘 다 그 회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엔 단점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옮기려고 하는 회사는 장점을 더 많이 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회사를 다 다니고 또 다른 회사로 옮긴 상태에서 지난 두 회사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는 저 회사는 저게 장점이고 저게 단점이야.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건 뭐냐면 장단점을 다 보는 상태가 되면 이제 중립적인 상태가 됐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장점과 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게 요만하냐 이만하냐의 차이지 장점만 있는 회사도 없고 단점만 없는 회사도 없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럼 공매도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이 뭐예요? 주가를 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빠질 만한 회사, 사기치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그게 나쁜 일인가요? 사회 전체에? 아니요. 이 회사가 주가가 더 올라가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재산을 넣었는데 그 더 높아진 상태에서 꼬꾸라져서 바닥까지 가서 회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100% 올라간 상태에서 그 일이 끝나는 것과 200% 올라간 상태에서 그 일이 끝나는 것과 피해가 뭐가 더 큽니까? 200%. 200% 올라간 상태가 더 크죠. 근데 100%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매도 제도가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분석하고 이해한 사람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200% 가래를 100%에서 끝나고 빠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게 바로 공매도의 사회적인 순기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0%에서 끝날지 150%에서 끝날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대중의 광기가 대중의 큰 자금이 들어오는 곳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까지 내가 계산한 가치 밸류에이션을 넘어서는 걸 얼마나 넘어설지 아무도 맞출 수 없어요. 그게 옛날에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는 한 지나친 가치를 한 20, 30% 올라가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상에 유동성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스톱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뭐 1000%, 10,000%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회사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고 한국 시장에도 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유럽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식들이 뭡니까? 유럽에서. 조선방산? 유럽에는 조선 업체들이 없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조선주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미국과 유럽은 조선 회사들이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셌던 것들은 걔네들이 무기가 필요하니까 우리 걸 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독일에서 대규모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투자를 구조적으로 많이 할 거다라는 것이 때문에 지금 유럽의 방산주들이 주가가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네네. 그 현상에도 지금 유럽 방산주를 밈 주식으로 활용하는 유럽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전 세계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더 세졌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성에서의 차이가 차별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가 비슷하게 뿌려진 상태에서 그것을 한 군데로 집중하는 힘이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훨씬 더 세졌다라는 것이 예전과 구조적으로 달라져서 그런 이 말은 제가 예전에 제가 매니저를 할 때 공매도가 20배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30배 어려웠다고 했어요. 오. 지금. 그래서 쉽게 그렇게 공매도 전략을 써서 돈 벌어가지고 해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은 일단은 잘못된 정보고 착각이고 두 번째는 내 성과가 안 좋은 것을 누군가 탓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 하기에 너무 쉬우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공매도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게 20, 30배 어려운 건데 기존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매니저들이나 알고리즘보다 성과가 잘 안 나고 공부할 시간이 적으신 상태인데 네. 이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더하기가 잘 안 되는데 미적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랑 그 뭐가 다른가요? 그 더 어려운 영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그럼 생겨요. 이것도 잘해야지. 매수해가지고는 수익 내고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해가지고는 잘 활용하고 지금 우리는 한 달 전에 지금 2월 말이 미국 시장 고점이었잖아요. 네. 단기적인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굉장히 출렁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현금 비중 40% 갖고 왔잖아요. 네. 워렌 버핏 회장님이 30% 가져가는데 우리는 40% 갖고 있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아니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왜 저기를 왜 가죠?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어제 교육 과정에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네. 롱숏 전략을 구성한다. 음. 이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네,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롱숏 전략을 구성한다는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어디에다가 좀 관점을 둬야 될지가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롱숏 전략은 일단 시장에 대한 인버스 전략까지가 개인 투자자가 하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안 해본 상품은 없어요. 근데 저도 옵션 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봤었습니다. 과거에. 그러고 나서 옵션 시장은 만기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힘이 있는 플레이어와 알고리즘의 힘이 너무 세서 개인이 판단을 통해서 하는 전략의 유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손실을 보고 저는 옵션 지금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27년 업계에 있고 이런 사람도 그리고 성과도 가장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것은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선물 옵션으로 20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분들은 현물 투자나 주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 매크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선물 옵션의 그 상품의 구조와 유동성에 대한 것과 그 움직임이 거기는 훨씬 더 빠르고 리니어하지 않은 휘어지는 가격 움직임들에 대한 옵션의 그러한 가격 움직임에 민감하신 것들을 계산도 하시고 체화도 돼 계셔요. 그런 분들의 영역이지 그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속된 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제도가 다시 재개되면 이 설명드렸던 많은 내용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모를까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공매도를 분명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이 더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조심해서 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심스럽게 대하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공매도를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기적인 매매를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들을 만들었으니까. 그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는데 지금은 그거 잘못했다가 큰일 나고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하게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주식을 빌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 있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을 짜는 데에 대형주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방산주와 한국에 있는 방산주를 뭐 롱숏을 한다. 일본과 중국에 있는 조선주와 한국의 조선주를 롱숏을 한다. 산업 간에 어떠한 순서가 있을 때 정유주와 화학주의 관계랑 정유주와 화학주에서 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구조의 산업이 있는 곳과 한국에 있는 업체와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 장단점의 차이를 롱숏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때 대형주를 가지고 전략을 짭니다. 대략 그런 것들을 지속성을 많이 두고 이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숏을 때려서 무조건 빠져. 언젠가는 이런 식의 전략이 예전보다 잘 안 먹히기 때문에 이것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지셔닝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전략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아요.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정말 뭔가 신선들의 노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산업과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죠. 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제가 이제 98년에 업계에 들어왔었는데 당시에는 그 해외에서의 움직이는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제일 큰 연기금에서 가면 신문 들고 아침에 이러고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신문에서 뭔 내용 이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도화되기 시작한 게 IMF로 얻어맞은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개선되고 그러면서 해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해도가 넓어지면서 점점 넓어지는 상황.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 투자가 거의 안 됐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해외 투자가 제대로 되기 시작한 것은 서브프라임 끝나고 나서부터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끝나고 나서 2009년, 10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아니면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개념들이 커졌는데 왜 그럴까요? 금융기관들이 왜 그걸 그렇게 그때 강조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기존에 하던 것들에서 돈을 잘 벌고 희희낙낙 좋은 상황이면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커집니까? 아니죠. 네. 때문에 뭐가 잘 기존에 하던 게 안 돌아가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 활동이 그러면 생기잖아요. 네. 회사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이거 안 되면 저거 딴 거 새로운 거 해봐.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박스피예요. 한국의 주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돈이 안 되니까 그럼 이 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무언가를 찾아봐라는 노력이 금융권에서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건 한국의 박스피라는 상황에 의해서 타의의 자의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딴 것을 찾는 확장의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어떤 특정 섹터나 네. 종목에 대해서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피해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하는 시점에 지수가 매우 높았던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매우 조심하라는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많이 드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2024년에 국내 주식시장을 단 하나로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24년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국장을 아직도 하고 있어? 너 바보니?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전부 다 미국 주식으로 잔뜩 옮겨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줄은 것을 누가 제일 작년 연말에 많이 샀습니까?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죠. 가장.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장기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국내 주식을 선호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어야 괜찮은 게 있어야 사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자금 전체가 다 미국 시장으로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다. 개인 투자자만 쏠리는 게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쏠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펀드들이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한 전체 매니저들의 30%가 시장을 아웃퍼폼했습니다. 지금은 그 한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고리즘으로 기여돼서 이제 벤치마크를 이기는 게 중요해 하는 펀드들의 자금들이 없어요. 네. 다 그냥 잘할 수 있어, 절대 수익을 벌 수 있어 이런 쪽에 대한 마케팅으로 해서 펀드가 팔리는 거지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내도 지금 계속 기관 투자자의 그 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ETF 시장이 가져갔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ETF 시장을 지금 우리 전원님들 중에서도 퇴직연금이나 이런 연금 계좌에서 ETF를 많이 활용하시고 등등 전보다 ETF 시장을 접근하시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장기 자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한국 시장의 주식은 장기 자금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흥분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네. 이제 어떤 영향이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게 많으면 공매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을 거고 그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외국인들이 접근을 할 텐데 뭐 여기 뭐 할 게 별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높다라고 하면 네. 뭐 지금 뭐 그 많이 이슈됐던 금양이라는 주식이 2차 전지 네. 이상한 회사가 지금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게 지금 10분의 1 토막이 안 나고 2분의 1 토막밖에 안 났다라고 하면 들어와서 잔뜩 금양을 빌려가지고 숏을 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는 이 전략을 짜기도 상당히 난해해지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초보 투자자가 공매도 재개 상황에서 뭔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될 점 있다거나 뭐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관 개인을 나누지 않을게요. 진지한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시장은 별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과매수돼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우님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하는 방법도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고 기업이 처해 있는 산업 환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전체 매크로를 제대로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주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게 비싸냐 안 비싸냐를 가지고 너무 비싸면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매크로를 더 공부하는 방식으로 한국 시장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숏 대상이 별로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지금 정치적인 안정도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안정화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기회를 잘 공부해서 매수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더 적절한 대상이고 그리고 여기서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은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종목 선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도. 그래서 종목 선물로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IT는 제대로 될 것 같고 정유화학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으면 정유화학 주식을 2년 전에 선물 매도를 한 다음에 계속 롤오버를 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매우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몰랐으면.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실력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시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고 이것이 너무 많이 지나치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매도를 하시려는 것보다는 워런 버핏 회장님이 공매도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신다고요. 워런 버핏 회장님 지금 현금 계속 많으신 것은 살만한 주식이 없어지면 안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워런 버핏 회장님 존경하신다고 하고 워런 버핏 회장님 관련된 책이 나오면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왜 그분이 하시는 그런 훌륭한 방식을 놔두고 왜 이렇게 싸움꾼들이 하고 고도의 전략과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을 이건 밤새 24시간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판에 그 도박판에 왜 껴가지고는 그거를 하려고.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UFC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프리미어 정도에 대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노력해보는 것과 UFC 선수가 되는 걸로 노력하는 것은 UFC는 잘못하면 크게 다치잖아요. 근데 축구도 다치긴 하지만 UFC보다는 훨씬 잘된 선수가 됐을 때 다칠 확률이 적잖아요. 이것은 거의 UFC 같은 게임이라고요. 공매도는. 굳이 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저게 되게 뭔가 멋있고 언제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라고 권한다라고 기관을 했고 공매도를 해봤던 사람이 권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놈은 미친이에요.
그걸 권하고 이거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기관 투자자 출신의 사람이 있다라면 그러면 양아치입니다.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공매도라는 것이든 뭐든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다르거나 특별해 보이면 그것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듯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롱숏 플레이를 짜는 부분에서 한국이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자면 전 세계 음식료 업체를 보는 애널리스트가 지금 한국의 K푸드의 열풍이 많이 좋은 부분,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지금 소비 데이터 부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음식료 업체를 숏을 하고 한국에 있는 음식료 업체를 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에 대한 매수가 늘어나겠죠.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장점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부분, 그것이 공매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특이한 부분에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토가 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에필로그 네. 관련된 거 이번에도 댓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네. 댓글 한번 읽어주시면 그럴까요? 네. 오성과 하느님, 그때 댓글 달아야 되는데 벌써 3회차 놓쳤네요. 교육생 PD님 덕분에 저는 기초부터 관련된 개념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우리 교육생 PD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투보다 더 팬이 많으시면 이거는 교육생 병법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어. 성장하는 엄마님, PD님의 4번 질문 덕분에 비중 조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두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 복습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그리고 커피사랑님, 좋아요. 교육생 PD님 덕분에 초보인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기초적인 것부터 투자의 관점까지 담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반응들이 점점 좋아지세요. 네. 질문 덕분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제 교육생이 입소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 2달 됐습니다. 2달. 2달이면 이제 거의 사병 훈련소의 기간은 훨씬 넘어서 거의 이제 장교분들 훈련하는 정도 기간에 되고 있잖아요. 교육생 이제 퇴소하고 입영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2달 동안에 저는 2가지. 하나는 질문이 계속 늘고 계시다. 발전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전우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이상한 꼬인 질문을 한다. 그 2가지가 현재 가장 우리 교육생 PD님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질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변이 나오고, 게다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좋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뭔가의 요령과 지혜를 깨달아내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가 답변 안 해도 자기가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게 만들어져 버리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이 발전하는 거죠. 더 좋은 질문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네.